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연방대법원이 2020 센서스 인구조사를 조기 마감하려는 상무부의 행정지침을 중단시켰던 연방상소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로써 르시고 판사가 지난달 인구조사를 10월 31일까지 계속하라고 했던 판결은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AP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조사 축소를 허용해준 것이라며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반대 의견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소토마요르는 인구조사국이 편의를 위해 정확성을 희생시켰다며 부정확한 센서스에서 파생하는 피해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한 용인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센서스는 13일 현재까지 99.9%의 가구가 개수됐다고 밝히고 자료 수집 작업이 10월 15일로 마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패키지가 아닌 타겟티드 구제안이라고 밝혀 규모가 여전히 작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맥코넬 의원이 새 구제 법안에 PPP 자금 지원과 실업보험에 더 많은 돈을 제공하고 학교와 병원을 위한 자금도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상원은 백악관이 제안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놓고 표결에 붙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규모나 내용이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를 맞은 어제 상원 법사위원들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후보자에게 퍼부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베럿 후보가 매우 침착하게 잘 대응했다고 평가한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판에 박힌 답변으로 회피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현재 대법원에 상정돼 있는 오바마 케어 폐지 소송에 베럿 후보자가 어떤 입장인지를 추궁했는데 베럿 판사는 자신이 오바마 케어를 파괴하는 임무를 맡은 것이 아니라며 소송문의 내용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낙태 관련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며 사전에 약속할 수 없다고 답했고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성적 선호에 근거해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애플이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인 5세대 이동통신 5G를 지원하는 신형 아이폰 12 시리즈를 어제 공개했습니다. 미니, 프로, 프로맥스 등 총 4가지 모델로 출시된 아이폰 12는 고화질 스트리밍과 더 빠른 게이밍 및 실시간 상호작용을 제공할 것이라고 팀 쿡 애플 CEO가 어제 온라인 발표회에서 소개했습니다. 버라이전은 아이폰 12로 버라이전 5G 울트라 와이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다운로드 4GBps, 최대 업로드 200Mbps의 속도를 제공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오늘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3세 경영이 본격화한 것인데요.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20년 만에 총수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정 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전 세계 그룹 임직원에게 영상 취임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인류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이동 경험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전동화 시장 리더십 공고화, 수소산업 생태계 확장 주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의 단계적 확대 등을 기술 혁신의 핵심 방향으로 보고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레이크 카운티 검찰은 카일 리트나우스를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리트나우스가 커노샤 총격 사건에서 사용한 총이 위스콘신주에서 구입해 보관하고 사용했다는 게 결정적 이유입니다. 모든 범죄 관련 행위가 위스콘신주에서 벌어졌고 레이크 카운티에서는 어떠한 범죄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리트나우스는 위스콘신주에서 1급 고의살인, 2건의 1급 무모한 안전위협, 1급 무차별살인, 1급 고의살인 미수, 미성년자 무기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리트나우스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인데 일리노이주 사법당국은 이를 위한 심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베럿 대법관 후보 지명식에 참석했던 인사들 중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 최소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했던 유진 스켈리아 노동부 장관의 부인 트레이시 스켈리아가 어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언론들이 일제 보도했습니다. 지명식 당시 스켈리아 장관 부부는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았는데 트레이시 앞에는 멜라니아 영부인이, 오른쪽에는 컬리앤 코네이 전 백악관 선임고문이 앉았습니다. 이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지난 9일 파우치 박사는 이 행사가 슈퍼 전파 행사였다면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대규모 모임을 피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조지아주가 올해 선거를 앞두고 조기 투표를 시작한 첫날 12만 8천여 명이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면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주 국무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의 조기 투표 첫날 9만 1,000명이 투표했던 것에 비하면 34% 이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둘째 날도 투표소 곳곳에서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8시간이나 대기했다 투표한 사례도 있다고 11 Alive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귀넷 카운티 선관위 사무실에 설치된 투표소에는 투표기 5대를 긴급 추가하고 접수처도 2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급증한 유권자를 만나라 부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가 일단 보류됐습니다.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가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기 때문입니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녀상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은 소송으로 시간이 생긴 만큼 조화로운 해결책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슈네판 폰 다셀 구청장은 베를린에 거주하는 많은 일본 시민으로부터 소녀상 반대 서한을 받았고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정부로부터 소녀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증금 5천만 원을 내는 등의 조건과 함께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조건을 어겨 지난달 7일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다시 구속된 전 목사는 지난달 10일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이달 7일에도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검찰이 제기한 전 목사의 보석 보증금 2천만 원을 추가로 몰수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전 목사의 보석 보증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이미 몰수한 상태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또 날짜를 바꾸게 됐습니다. 마감 날짜 바꾸게 됩니다. 2020 인구조사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었죠.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래는 6월 말에 인구조사를 마감하기로 했던 것을 10월 31일까지 마감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10월 31일까지 인구조사가 진행되다 보다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얘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조기에 마감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에 올해 말까지 대통령 앞에 보고서가 올라오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원래 예정대로 하면은 이 보고서는 10월 말이나 9월 말에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 거죠. 그래서 보고서 내는 시점이 뭐 내년 4월 이렇게 늦춰지게 되니까 이 백악관에서 그러지 말고 보고서는 12월 말까지 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담당을 하고 있는 상무부에서, 연방 센서스국이 상무부 소속인데요. 이 상무부에서 그러면은 상무부 장관 지침으로 인구조사 마감일을 9월 30일까지로 앞당겨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들하고 그리고 몇몇 지방정부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를 제기를 했는데요. 소송을 걸었는데, 이거 원래 10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9월 30일로 앞당기게 되면은 모든 인구를 다 계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센서스의 자료가, 인구조사 자료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거든요. 연방정부의 각 지방정부 지원 기금 같은 것들을 계산할 때 과연 어느 주에 얼마를 더 줘야 되는지, 어느 카운티에 얼마를 지원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기초 자료가 사용이 되고, 또 연방 하원의원을 몇 명을 각 주마다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 기본 자료로, 기초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빨리 마감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마감하는 게 아니다. 원래는 6월 말에 하려고 했던 거를 10월 말로 늦추려고 했다가 그냥 9월 말로 땡기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6월 말에 하려던 거를 9월 말로 바꾼 것뿐인데 왜 이거를 갑자기 땡긴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상무부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이제 연방 상소법원에서 소송이 제기가 됐으니까 이 심리를 맡았던 판사가 하필이면 또 우리 한인 2세입니다. 루시 고 판사가 맡았는데, 이 루시 고 판사가 그러면은 연방 상무부 행정지침 잘못된 거다, 원래 예정됐던 대로 10월 31일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죠. 연방 상무부에서는 항소를 했고요.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건 거의 다 최종 판결이라고 봐야 돼. 더 이상의 이제
법원 검토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최종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조기에 끝내도 된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희한한 게요. 연방 대법원에서 보통 이 판시를 할 때에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판결을 내리는 거다라고 보통 이유를 설명을 하게 돼 있는데 특별한 판시 내용이 없다는 게 지금 이야기가 좀 이 구설수에 오르게 지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필이면은 트럼프 행정부 쪽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럼 조기에 그러면 인구조사를 마감을 해라라는 판결에 대한 이유는 별 말이 없고 그것을 반대했던 소수 의견 그것이 이제 이슈가 됐는데 한 명의 소수 의견이 나왔죠. 그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은 이 스토마요르라는 대법관인데요. 이 미국의 역사상 최초의 히스패닉계, 라틴계 대법관입니다. 이 대법관이 이렇게 조기에 인구조사를 마감하는 거는 결국 인구조사 축소다 이런 거죠. 인구조사를 축소하는 것을 허용해 준 것은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피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또 용인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반대 의견을 기술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슈로 지금 전달을 했죠. 10월 31일까지 마감하는 것보다는 땡겨라 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졌죠. 연방 대법원에서. 그래서 어제 연방 센서스국에서 발표한 거는 10월 15일을 마감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돼 있습니다. 요 표준 시간이 좀 애매해서요. 이 미국이 지금 미국령이 워낙 넓기 때문에 동부 시간, 그러니까 뉴욕과 애틀란타가 있는 이 동부 시간, 동부 표준시로 이야기하면은 10월 16일 새벽이 됩니다. 10월 16일 새벽이 되고요. 어쨌든 10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방 인구조사는 마감을 하겠다 그랬고요. 인구조사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우편물이 집에 온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우편물로 해가지고 또 본인이 직접 인구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그 우편물을 아직 안 보내신 분은 우체국 소인이 10월 15일자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연방 센서스국에서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어제 날짜까지, 그러니까 10월 13일까지 현재 접수된 파악된 인구조사가 전체 미국 주소지 수의 99.9%까지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상무부 입장에서는 이미 99.9%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니 이건 이제 조기 마감에도 큰 문제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에서는 그거를 승인해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 대법관의 역할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지금 이제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의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이죠. 어제까지 이틀 했고 오늘 이제 3일째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이 대법관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최종적인 답변을 얻어야 되는 곳이 결국은 연방 대법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법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제 이 상원의원회에서 이제 인사청문회에 나온 질문들이 결국은 앞으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를 보여준 그런 이제 청문회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청문회를 놓고 공화당 쪽에서는 베럿 판사는 역시 적임자다. 대법관이 될 만한 훌륭한 적임자다. 아주 침착하게 잘 해냈다. 이런 반응을 내놨고요. 또 민주당 쪽 이 진보 진영에서는 요리조리 답변을 안 하고 피해가고 이거 완전히 뭐 판에 박힌 답변만 내놓고 불성실했다. 우려된다. 이런 식의 이제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질문과 대답을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 중요한 그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상원의원들, 민주당계 상원의원들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폐지가 되도록 할 것이냐?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베럿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해 준 게 오바마 케어 폐지를 동의했기 때문에 해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 제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베럿 판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오바마 케어 폐지하라고 임명된 대법관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의 미션이 아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를 폐지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대법원에다가 낸 소송의 이 소송문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폐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아직은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의 이제 답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몰아붙여 세웠습니다. 예 아니면 아니오로 답하시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몰아세웠는데 하여간 대답을 그렇게 피해 나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LGBTQ 이 성소수자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 그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가르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극단에 가 있는 이 바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2015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입니다. 2015년에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그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지금 여러 주에서 동성애자들의 이제 결혼이 합법화됐는데 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합법화된다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결혼식 올릴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뭐 유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이 느닷없이 나왔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인데 왜 이걸 질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판결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베러 판사가 답변하기로는 성적 선호에 근거해서 차별하지는 않겠다. 이 사람이 자기가 남성이다, 여성이다, 혹은 나는 게이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애매한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쪽으로부터는 굉장히 이게 무슨 답변이 뭐 이 모양이냐라는 답변 이제 공격을 받았고 또 공화당 쪽에서는 이건 뭐 아주 적절하게 잘 대답했다 이런 또 칭찬을 받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나왔던 거는 이제 낙태 관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베럿 판사는 기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프로-라이프라고 하죠. 생명 옹호하는 그런 진영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또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지금 혼선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그 로데 웨이드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이 뭐냐 하면은 여성이 낙태의 권리를 인정해 주도록 연방대법원이 인정해 준 판결인데 이 판결이 이 태아가 생겨났을 때부터 아이가 나올 때까지 임신해 있는 동안 언제든 낙태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해 준 게 아닙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보통 이제 6개월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임신 6개월이 되기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고 6개월이 지나면 이 낙태할 수 없도록 또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임신한 지 얼마나 됐느냐라는 기간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 기간을 좀 더 줄이려고 하는 주들이 있죠. 이제 조지아주도 그렇고 알라바마주 같은 경우 심각한데 그런 것들을 줄이려고 하는 주가 나타나고 그러면은 그것이 연방에 있는 그 판례하고 서로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또 법원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최근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근래에 심장박동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이게 태아가 뱃속에 생기면은 6주 정도 지나면은 심장이 생겨서 이제 박동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이때부터는 산모가 태아가 내 뱃속에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6주가 지나면은 이거 낙태하는 거는 곤란하다. 이거는 생명을 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6주 뒤에는 함부로 낙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죠. 결국에는 연방 법원에서는 패소했는데 이 심장 박동 법원은 패소하긴 했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요.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주에서나 다 통용될 수 있는 예외인데요. 아무리 임신한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제로 임신이 된 경우, 본인의 뜻과 다르게 강제로 임신이 된 경우 그런 경우에 가능하고요. 컨디션이 있는데 뭐냐면 부부가 다 동의할 때,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들이 붙는데 어쨌든 예외 조항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특별한 장애가 있어서 태아한테서 장애가 발견이 돼서 출산을 강행할 경우에 산모나 태아에 생명에 위협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낙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의 선택권을 준다라든가 낙태를 찬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낙태는 무조건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고 기간이 있고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는 것인데 정치인들이 그것을 비열하게 좀 이렇게 이용해 먹어서 사람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총기 문제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만약에 이제 총을 집에 가지고 있다. 그래도 소송이 올라온 법리 사건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베럿 판사는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기 소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뭐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총기 소지를 옹호하는 그 수정헌법 2조를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총기 소지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좀 정부가 규제하는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들한테서 세금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환경 문제를 위해서 기업들의 활동을 좀 더 규제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고 또 총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총기를 아무나 가질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좀 규제를 해서 가질 수 있는 사람, 다룰 수 있는 사람만 가지게 한다거나 좀 제한을 좀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것이죠. 공화당은 그거에 있어서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좀 자율적으로 자유를 보장해주자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을 경쟁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규제 없애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고, 뭐 총기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소지할 수 있다. 이런 또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자들 감세해준다. 부자들도 감세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 부자들이 결국은 사회에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또 결국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다. 이게 서로가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자유시장 경제 논리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양쪽의 입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다르게 가지고 있는 입장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베럿 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오늘하고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계속 지켜보시면은 이래서 베럿 판사를 대법관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래서 베럿 판사를 대법관으로 세우는 걸 막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뉴스 브리핑에 광고하시고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애틀란타 심포니아가 박평강의 지휘로 베토벤의 9개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지역 한인 음악인들이 정성껏 마련한 이 특별한 희망과 위로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음악회는 유튜브 뉴스앤포스트 채널에서 비대면 공연으로 생중계되며 후원하신 분은 현장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음악회 10월 18일 오후 5시 유튜브에서 만나요. 예, 조지아주가 지금 조기 투표를 시작한 지 오늘이 3일째입니다. 그저께 월요일 날 첫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첫날 신기록을 세웠답니다. 조지아주 국무부에서 집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오후에 1차 발표를 했다가 오늘 새벽에 다시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첫날 투표한 분이 12만 8,590명, 12만 8,590명이 투표를 했답니다. 첫날. 이게 이제 4년 전에 투표했던 것보다 무려 좀 34% 이상, 그러니까 한 3만 명 이상이 더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한 건데 첫날만 그런 게 아니라 둘째 날 어제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왔고 또 줄을 길게 늘어선 그 11 얼라이브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투표소에서는 8시간을 기다렸다가 투표한 분이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줄을 길게 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아마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거죠. 우편 투표를 신청한,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사람도 많다. 아주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랬는데 근데 또 현장에 나와서 투표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되면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연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이겨서 그래서 좀 잡음이 없는 그런 후유증이 없는 그런 투표가 될지 아니면 개표해야 될 표는 많고 그런데 개표 시간은 점점 지연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이 투표가 끝난 뒤에 한참 뒤에나 시간이 걸려서 개표 결과가 집계돼야 되는 그런 와중에 상당히 많은 혼란이 또 야기가 되는 그래서 투표 후유증이라는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생기는 것은 또 아닌지 하여간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투표를 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미 부재자 투표라든가
조기 투표를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 이미 결심한 분들이 많다. 이 부동표가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결단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결단을 했다라는 것은요, 좀 더 쉽게,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당색, 기본 색깔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어떤 편향성을 가지는 본인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 사람, 누구 편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론조사 하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 아주 간단하게 나올 것 같아요. 공화당 쪽에서 투표한 사람이 몇 명이고 민주당 쪽에서 투표한 사람이 몇 명인지 그렇게 조사를 하면은 결과가 그냥 빨리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분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요. 좋은 일이고요. 근데 이렇게 표를 행사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안에 좀 더 한 발짝 들어오셔서 그 내용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난 누구 편 이렇게 단순하게 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하는 거죠.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서로를 비교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그게 좋다. 혹은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나는 그게 싫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라 양쪽을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쪽에는 이러한 부분이 일리가 있고 이쪽에는 이러한 부분이 일리가 있다라는 양쪽을 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상당히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맹신해버리면 다른 한쪽의 이야기가 다 거짓말로 보입니다. 그거는 어느 편에 붙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진정 이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다. 이 나라가 진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양쪽이 주장하는 바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해는 하고 선택은 물론 본인의 몫이죠. 이해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